82번 항고에 관한 거 규정이죠. 기억 니은은 익숙하게 익혀진 내용이니까 디귿 보시면은 원심 소년부는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고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항고 법원이지 원심 소년부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주의하고, 그리고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반드시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각할 수 있다, 의무적 조치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하자고 했던 것이, 이 항고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까지 주의하면 되겠어요. 니을 항고법원은 항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원결정을 취소한 후에 이유가 있으니까 원결정 취소하는 거죠. 이유가 없다고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유 있을 때는 원결정을 취소한 후 사건을 원심 소년부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원심 소년부로 환송하거나 이송, 다른 소년부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읍 보시면은 항고법원은 사실 오인했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항고를 기각할 때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그 사유는 오로지 법령 위반한 경우이다 했죠.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고, 또 다음 거 시험에 있어서 7일까지는 맞게 해주면서 여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를 고등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까지 주의하면 되겠어요. 83번에 보시면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처분. 자, 그래서 당연히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심리 불개시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것, 소년에 대해서는 훈계할 수 있지 경고가 아니다 하는 점도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보호관찰 받게 하는 것,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죠. 보호관찰 받게 하는 것은 관할기관은 당연히 여러분들이죠. 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좀 그럴싸한 함정 패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서장이니까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 심리 한결과 보호처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보호관찰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고지할 수는 있다. 근데 다음 시험에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소년에게 경고, 그 다음에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교육하도록 고지, 3번 경찰서장이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조인에게로 살며시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지 보조인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83번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깊은 그런 거 출제자라면 살며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도 출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까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 응용지문 안에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호소년 받은 자에 대해서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당해 보호처분 취소되더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게 되면 틀린 내용이죠. 19세 이상인 경우로서 보호처분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는 예외까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나 보호처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여기서 이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변경 절차에 있어서 이 보호처분 받은 자가 변경 신청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집행하는 자 또는 위탁받은 자가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이 변경 신청 없이도 소년부 판사님이 직권으로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자, 3번이죠.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처분, 병원 요양소 의료 재활소년의 위탁 보호처분, 이것은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도 연장할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이 32조의 2에 있어서 여기서 그 주의할 내용이죠. 32조의 2 부가처분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대안교육,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은 특정 시간대에 외출 제한 명령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것도 같이 여기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상 응용지문,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수준 있는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이해하면서 파악하도록 하세요. 84번 볼까요? 자, 여기도 익숙한 내용 기억. 촉법 우범 소년을 발견한 때는 검사를 거쳐서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한다 하는 거. 그렇지만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송치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것이 뭐다? 검사 선의주의 체제다 했어요. 그리고 미음 보시면은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 본인 보호자, 보호자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고가 있는 경우에 보호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귿에 있어서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적 사법 이념을 반영한 규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회복적 사법 모델 대표적인 것이 양형 서클 모델, 그리고 가족 집단 회합 모델, 피해자 가해자 중재 모델이 있다 하는 것도 회복적 사법과 관련해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법의 이 규정은 바로 피해자 가해자 중재 모델에 해당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년 그 시험에 있어서도 9급이나 7급 교정지휘건 보호지휘건 회복적 사법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래서 그런 그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 양형 서클 모델, 그리고 가족 집단 회합 모델, 피해자 가해자 중재 모델, 이 세 가지. 디귿의 그 내용, 이것은 피해자 가해자 중재 모델에 해당한다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발전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85번 문제. 85번 이것은 이 결정전 조사하고 판결전 조사를 종합적으로 출제한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난도가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별표 2개 하시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보호관찰법 규정을 가지고 출제한 거고, 4번, 5번이 소년법 규정에 근거한 문제죠. 자, 보호관찰법에 의하면 법원은 이제 검사가 아니에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래서 이 판결전 조사 의뢰 대상 기관은 경찰서의 장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이렇게도 함정을 유도할 수 있죠. 판결전 조사는 오로지 보호관찰소장에게만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강조했듯이 조사는
요구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이지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고 조사를 요구한다도 틀린다고 그랬죠. 요구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다. 그래서 그 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모든 조사 규정은 의무적 규정이지 필요적 규정은 전혀 없다. 이번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린다. 당연히 서면 또는 말로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야죠. 3번에 있어서 보관소장은 법원의 판결전 조사 요구를 받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검사는 보관소장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조사 결과, 왜 여기가 등자가 붙었어요?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의뢰 대상기관은 보관찰소장뿐만 아니라 소년원장, 소분원장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소년분류심사원장 세 기관에게 검사는 결정 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세 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 피의자를 교화 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검사가 기소 이전 상태에서 조사가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소년 피의자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이후에 그 대상자에게 조사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 형사소송법까지 공부한 사람 같으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겠지만 이 피고인하고 이런 거 피의자도 구분해서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 출제 의식이 있는 교수 같으면은 이렇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런 거 피의자하고 피고인을 바꾸는 문제까지는 출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5번 보관찰법이 아니라 이것도 소년법상의 규정이죠. 검사는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나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찰소의 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5번 내용이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빠졌지만은 보관찰법 제 19조의 2에 있어서는 여기 5항 내용처럼 결정 전 조사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것은 보관찰법 제 19조의 2의 결정 전 조사는 소년부 법원의 결정 전 조사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법령을 설명할 때 자세히 구분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하고,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형사 정책 법령풀이에서도 그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그런 학생들 같으면은 법령풀이 강의까지 이렇게 틈틈이 같이 곁들여서 들으면은 매우 효과가 좋을 거예요. 86번에 있어서 1번 보호처분 계속 중, 우범 소년은 본인 처분 당시 10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 소년판사는 결정으로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10세 미만인 것으로 판명돼 가지고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도 할 수 없다 했죠.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돼 가지고 보호처분 취소한 경우에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10세 미만, 이것을 14세 미만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죠. 소년법에서 이 관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10세 미만자하고 19세 이상자예요. 자, 2번 보호관찰관은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과 이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의 감호를 위탁하게 하는 보호처분은 병합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 강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은 보호관찰하고는 병합할 수 있으나 사회보호사 수강명령과는 병합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3번
조사 또는 심리할 때 정신과과, 의학과 등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주의를 바탕으로 한 규정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과학주의까지 연결해서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할 때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한다. 여기서 키워드 범죄 사실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선지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강조한 내용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87번 문제 보시면은 2번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에 당연히 형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한다. 그리고 치료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하는 것하고 대비시키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년법상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한다. 이것도 상당히 난도가 높은 매력적인 오답지문이죠. 19세 미만자를 그 소년이라고 하는데 19세 미만이니까 18세까지가 소년이죠. 그런데 이 노역장 유치 선고가 금지되고 사형 무기형이 금지되는 연령은 18세 미만 소년이기 때문에 18세 소년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나 사형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소년에게 이렇게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한다, 사형 무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자기에게 관한 형에 대해서만 장래를 향해서 선고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자기에게 관한 법령 적용할 때에 하나여 장래를 향하여 형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 전체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그 형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했죠. 지금 상당수가 이런 거 문제 공부하면서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했거나 아니면은 공부가 아직은 회독수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위주로 법령을 이해하려면은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거 유튜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령풀이 강의까지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해라 하는 거. 그래서 이 예상 응용지문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열람하거나 등사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 규정 다시 한번 보면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여기서도 만자가 들어갔지만은 맞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뭐뭐의 하나요, 뭐뭐의 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다만 보조인 심리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하는 거지. 여기서 보조인이지 보호자는 해당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소년 심판 절차를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주의에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죠. 형사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처럼. 그래서 이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후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 증거물을 열람한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보조인이 되는 경우 이런 그 소년 사법 절차에 있어서도 보조인은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보시면은 2번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을 방문하려는 자가 있으면은 그 대상 및 사유를 고려하여 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이 형집행법상의 뭐예요? 참관제도잖아. 참관과 마찬가지로 형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참관처럼 보호소년 등이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이렇게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는 그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가 있으면은 그 대상 및 사유를 고려하여 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소년 분류심사원장을 이렇게 방문하고자 할 때는 소년 분류심사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소년원을 방문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소년법상 소년에게는 사형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방금 위에서 봤던 대로 이 18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3번 관련해서 이 해설 내용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무기형을 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죄를 범할 당시이기 때문에 이 18세 미만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 시점은 행위시 기준이지 죄를 범할 당시, 즉 행위시이지 재판시가 아니다 했죠. 그래서 소년법에서 이런 거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연령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다. 바로 사형 무기형에 대해서 연령 판단할 때는 죄를 범할 당시고, 그 다음에 이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 있어서 또 역시 이 죄를 범할 당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니까 이것도 행위시 기준이잖아요. 소년이었을 때, 즉 19세 미만으로서 죄를 범했을 때, 범한 죄에 대해서 행위할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가 다 판결시 또는 심판시 기준이다. 그래서 사실심 판결 선고실 기준으로 해서 소년법은 연령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형 무기형 그리고 자격형에 대한 제한, 이것은 행위시 기준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70조에 있어서 이 70조에 따라서 유치 선고를 못하고 18세인 소년에게는 노역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영처분 금지와 관련해서 18세 미만인 판단 시점은 처분시 기준이에요. 그래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했을 때 이 18세, 이것은 사형 무기형과는 달리 처분시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88번, 89번 보시면은 보호소년 등이 처해하는 법률, 보호소년법상 소년원의 분류, 이것은 시행령까지 해가지고 같이 정리했죠. 그래서 소년원의 그 종류는 초, 중, 등 교육소년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소년원, 의료 재활 소년원, 인성 소년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단기 장기 소년원이 아니다 하는 거.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시행령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 예상 응용지문에 있어서도 주의할 사항, 신설하는 소년원이나 소년 분류심사원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여기서 신설하는 이 문구를 빠뜨리게 되면 틀린 선지가 된다 하는 것을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신설하는 소년원에 대해서만 150명 이내로 이내 규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당연히 그 숫자 150명이죠. 그리고 150명 이내이지 150명 이상도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교정시설은 규모를 소규모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내를 이상으로 바꾸는 함정도 항상 주의하자.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보호위탁소년에게 여기서 이 보호소년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이 이 보호소년법에서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소년 하게 되면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아니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그래서 보호소년, 위탁소년에게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벌을 해야 된다 했는데, 위탁소년, 이것은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돼 가지고 이 분류심사를 받도록 하는 소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개선과 진보에 따른 향상된 처우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호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만 이제 이런 강제적으로 개선과 진보를 위한 그런 교육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향상된 처우를 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되는 것은 오로지 보호소년이지 위탁소년이나 유치소년은 해당될 수 없다 하는 거. 3번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면은 소년원장이 관리하는 것은 보호소년이고,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장이 관리하는 그 대상은 위탁소년과 유치소년이다 하는 것을 구분해야죠. 그래서 이 보호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돼 가지고 소년원에서 이제 보호처분 집행 받는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점 항상 구분하면서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정성적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보호소년이지 위탁소년이나 유치소년은 해당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보호소년을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통학하게 해야 한다. 외부 통학 규정은 의무적 규정이죠. 그래서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4번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직업훈련 과정을 마쳤을 때 산업체에 통금 취업에 합계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보호소년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수는 당연히 그 보호소년에게 지급돼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전부를 보호소년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교정직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이 교도소에서 교도 작업은 모두 그 보수는 국고 수입을 한다 했죠. 교도소의 교도 작업의 보수는 국고 수입을 한다 해가지고 민영교도소에서까지 교정 작업의 그 보수는 국고 수입을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이제 그 형사정책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이와 관련해서 치료감호법에 있어서 근로보상금은 국고 수입을 한다가 아니죠. 그것은 그것도 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급해야 한다. 근로보상금은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 작업과 관련된 내용 대비시키면서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5번에서 산업체 통근 작업하는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해야 된다 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했죠. 그리고 6번 7번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90번 문제 보시면은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19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된다. 이것도 잘 속아요. 20세 또는 23세로 바꾸는 함정까지도 주의하죠. 22세에 퇴원시키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여기서도 23세 하게 되면 소년법에 있어서는 뭐예요?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 집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23세가 나왔었어요. 소년법에서. 그래서 그 소년법 그 23세하고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소년원의 퇴원 연령은 22세이다. 자, 그 점 확실히 알아두고, 이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에 대해서도 징벌의 수단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뭐 도주의 우려가 큰 경우에 한해서만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또 매력적인 오답지문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형집행법에 있어서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3번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 등에 수용할 때는 검사에 수용 주의서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개정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에 수용할 때는 법원 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 장관의 이송 허가서,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 허가장에 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규정 7조 규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0일 이내에 기간 동안에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지정된 실내, 이것은 최근에 지정된 실 안에서로 이렇게 용어를 좀 개정해 가지고 순화시켰죠. 자, 그래서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 처분은 14세 미만 보호소년 등에게 부과하지 못한다. 여기서도 이 14세가 중요하죠. 12세로 바꾼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14세 미만에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지정된 실안에서 근신하고 소년법에 있어서는 사회봉사 명령이다 하는 거. 91번에 있어서 1번에 보시면은 이 소년원의 명칭,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법무부를 영으로 정한다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보호소년법상 남자와 여자, 위탁소년, 유치소년, 보호소년은 분리하여 수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분리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분리 수용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이 연령이 있다는 거 분리 수용 규정은 이미 삭제가 된 지가 한참 됐죠. 자, 그래서 여전히 이런 거 16세나 14세 가지고 분리 수용한다 이런 거 틀린 선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보호소년법에 있어서 7가지 징계의 종류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해야죠. 가장 가벼운 징계는 경고가 아니라 훈계다 하는 거, 훈계. 그리고 원나 봉사활동, 서면사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있다. 그래서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도 이 6가지 징계는 적용할 수 있고, 다만 20일 이내에 지정된 실안에서의 근신은 14세 미만자에게는 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4번은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되죠. 5번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19세 다는 때 퇴원시켜야 된다.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리고 92번도 가볍게 다시 한번 기초적인 내용들이죠. 소년원은 법무부의 범죄예방 정책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소년교도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이다. 그래서 교정직은 법무부 이 교정본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호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이제 범죄예방 정책국 사람이죠. 그래서 범정국 사람들이다. 기본 강의 할 때도 범정국 사람이다 자주 얘기했던 것이 이걸 줄인 거죠. 범죄예방 정책국. 그 다음에 그 2번에 있어서 소년과 소년교도소의 수용자는 형집행법이 적용된다 했는데, 소년원은 당연히 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고, 소년교도소에만 형집행법이 적용된다 했죠. 그래서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형집행법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소년원은 보호처분만 관할하는 것이고, 소년교도소는 자유형 형사처분, 자유형 집행받는 사람들을 관할한다 하는 거. 4번에 있어서 소년원의 수용기관은 당연히 교육훈련기관이고, 소년교도소는 형집행기관이다. 그래서 그런 거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93번 보시면은 이 보호소년법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21년 7급 교정직에서 그 출제가 됐는데 난도가 매우 높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오답률이 90%가 넘었어요. 자, 그래서 이 93번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별표 3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해 위주로 이것을 파악하도록 하세요. 강조했듯이 기억에 있어서 신설하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만 이 수용 규모 조항이 적용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았죠. 신설하는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수용 정원 150명까지는 맞았는데, 이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교도소, 구치소의 규모는 적게 운영할수록 바람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니에요. 이내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교도소와 구치소는 500명 이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1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으로 해가지고 함정을 유도했죠.
그래서 150명 이내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단서에 있어서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증대할 수 있다지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 확실히 알아두고, 그래서 이렇게 이 좀 교활한 거 출제자 같으면은 이 숫자까지는 맞게 해주면서 살며시 단위를 바꿔가지고 함정을 유도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까지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니은이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 가지고 틀린 선지를 만들었죠. 자, 소분 원장이 이 관리하는 대상은 유치소년과 위탁소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조항 보시면은 여기 조항 보호소년법 제9조 보호처분의 변경 등에 대한 그 규정 여기서 게시를 해놨는데, 이걸 그 이해할 때 지금 유치소년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이런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질 않아요. 이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이 규정, 이것은 위탁소년하고 보호소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구분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니은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년 분류 심사원장이 관할 하고 있는 것은 보호소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유치소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를 허가한 지방법 판사 또는 소년 분류심사원의 소재질 관한 법원 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보호소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소년 분류심사 원장하고 관련될 수 없다 하는 것이 파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제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 자, 소년 원장이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보호소년이죠. 보호소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질 관할하는 법원 소년부나 보호처분 소년법 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소년 원장이 관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탁소년과 유치소년이 아니다. 보호소년만 해당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보호처분의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유는 1, 2, 3호죠. 그래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은 보호소년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항에 있어서 소년 분류심사원장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소년은 위탁소년하고 유치소년이다. 보호소년은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소년 분류심사원장하고 보호소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소년 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제1항 각호, 이것은 세 가지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결정을 한 법원 소년부에 임시조치의 그 취소 변경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소년이 바로 임시조치에 의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소년이지 이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유치소년이 연결되면 그것도 틀린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3항에 있어서 유치소년은 당연히 소년분류심사원장이 관리하는 대상이고,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여기서 각호가 아니라 1항 1호하고 2호만 해당이 되지 이 3호는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유치소년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보호소년과 유치소년이 아니라 위탁소년이다 하는 거. 그 점을 확실히 좀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 구조를 통해서는 그 전제로서 기초로서 이 소년 원장하고 소년 분류 심사 원장이 관리하는 대상 소년의 종류를 확실히 구분하도록 해라 하는 것. 그 다음 디귿에 있어서는 20일 이내, 이것도 30일 이내로 잘 바꿔요. 20일 이내 기간 동안에 지정된 실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은 14세 미만이지 16세 미만이 아니다 하는 것도 항상 주의하고요.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는 부가하지 못한다. 리얼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기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그래서 소년법과 보호소년법과 관련해서는 6개월인지 3개월인지를 확실히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6개월은 맞죠. 대안교육 보호관찰의 부수적인 그런 처분으로서 대안교육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 3개월 이내 기간이었어요. 그 3개월 이내하고도 순간적으로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확실히 좀 구분하도록 하고요. 맞는 내용이죠, 리얼. 그리고 자, 여기서는 원장은 소년 원장도 해당이 되고 소분 원장도 해당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원장은 이렇게 했죠. 포괄적으로 원장은 법원, 검찰의 조사, 이송 등을 위하여 보호소년 등에게 호송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보호장비는 오로지 뭐예요? 포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령 강의에서 강조했죠. 포수. 그렇지. 전자충격기,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 보호대는 호송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보호소년법상 보호장비의 종류 기억하는 그 문장으로서 이 책에도 그 제시가 되어 있죠. 뒤에 소년 머리 보호장비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소년 머리 보호장비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이렇게 머리글자 암기법 완벽한 문장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94번 1번 지금 연령을 기준으로 분리수용하는 것은 이미 폐지가 됐다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이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소년 등의 이 편지를 주고받음을 제한할 수 있고 편지 내용은 검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보호소년의 그 직계 존속에게 회갑, 형제자매 혼례가 있을 때 등에는 외출을 신청에 의해서도 허가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둬야 되겠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14세 이상이니까 근신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예상 응용 지문에 있어서도 원장은 보호소년 등을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별로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하는 거 규정이죠. 그래서 분리수용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뒷구절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되죠. 16세 이상자와 16세 미만자를 구분 수용할 수 있다. 과거의 그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보호소년법에 있어서 구분 수용 규정이 아니라 분리 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은 보호소년 등을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별로 구분 수용해야 한다 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분리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분리 수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리 수용한다죠. 그리고 이 보호소년법의 관할 기관장은 교육부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지. 95번도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1번 체크하고 2번 보호소년 등 했으니까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위탁소년, 유치소년이 있기 때문에 등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호소년이나 유치소년, 위탁소년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리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재수용할 수 있다. 직접 잡아들여서 재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만이 이렇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 보호관찰 범정국 사람들이나 이 교정본부 사람들이, 여기서는 지금 교정본부는 해당되지 않죠. 범정국만 해당되지. 이건 범정국 사람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둔 거다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보호소년 등은 그 처우에 대해서 불복할 때 법무부 장관에게 문서로만 청원할 수 있지 문서 또는 말로 청원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원 대상, 이것도 그 교정집 보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 청원 대상 기관 해가지고 지방교정청장이나 순회전공 공무원까지 연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특히 이 내용이 헷갈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정집 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집행법상의 청원 규정하고 이렇게 대비시켜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출제위원이 대부분 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보직 시험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직 준비하는 우리 그 수험생들도 이 내용 보소연 등은 그 처우에 대해서 불복할 때 한해서만 법무부 장관에게 문서로서 청원할 수 있다. 그렇지 문서 또는 말로 청원할 수 있다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청원 대상 기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4번 원장은 보소연 등이 규율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여기 30일을 함정으로 유도했죠. 보소년법상 징계의 상한 기간은 20일 이내죠. 그리고 형집행법에 있어서 징벌의 상한 기간이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30일로 이렇게 함정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소년 분류심사원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형사처분에 대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소년부는 오로지 보호처분에 대해서만 관할할 수 있다 하는 것 염두에 두면, 구체적으로 법령 조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은 그냥 딱 보면서 이것이 틀렸구나 하는 그 직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공부하자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그 의식이 없이 공부한 사람들 같으면은 이것도 정답하려는 게 아주 어렵죠. 그래서 보호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소년 분류심사원에 그 분류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거. 97번에 있어서도 1번 소년원의 위탁, 소년의 그 수용과 분류심사,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등의 임무를 행한다 했는데, 방금 전에 강조했던 내용 소년 원장, 소년 원하고 관련을 맺는 것은 위탁, 유치소년이 아니라 오로지 보호소년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도록 하고, 그래서 소년원이 아니라 위탁소년과 유치소년을 그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소분원이죠. 소년분류심사원.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래서 예상 응용지문까지 해서 다시 한번 여기 강조해놨죠. 그래서 보호소년 등이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보호소년 등 하게 되면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이지 소년법상의 비행소년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소년법하고도 가장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할 것 대상이 그 내용이었어요. 소년법상 비행소년의 이 종류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고, 보호소년법상 대상 소년으로는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이 있다 하는 거. 가장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더라고요. 98번에 보시면은 2번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보호자가 직접 보조인이 되는 경우에도 소년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내용. 그리고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 당연히 최장 2년까지죠. 2년 이내에 소년원 송치. 그리고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도 원칙적으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선고할 수 없고 사형 무기형도 선고할 수 없다 하는 거. 소년부는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 본인이 18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18세, 19세를 18세로 또 잘 바꾸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99번 안에 있어서 3번 보시면은 보호관찰관의 그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 송치 상호간에 병합할 수 있다. 그런데 단기 소년 송치나 장기 소년 송치 처분은 병합할 수 없고, 유일하게 소년 송치로서 병합할 수 있는 것은 1개월 이내의 소년 송치이고, 병합할 수 있는 처분은 장기 보호 관찰이지 단기 보호 관찰이 아니다. 지금 10번째 오늘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확실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101번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그 조사와 심리에 대한 그 설명. 1번. 이렇게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하는 거. 통고 처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 점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 보조인을 선정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동행영장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이 그 집행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범정국 사람들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할 때 이런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그리고 이 보호관찰소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지 이 소년교도소의 조사 결과나 경찰서의 조사 결과가 아니다 했죠. 그래서 이 소년부는 이 교육자나 그 밖 전문가들의 그 진단, 그리고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의견, 그리고 소년교도소, 소년원, 경찰서는 해당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의견을 고려한다 하는 것. 그래서 그 내용 100번도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4번 내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제했을 때 아주 난도가 높은 그런 거, 매력적인 오답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번도 별표 하나 하고 별표 2개 할까요? 2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101번에 있어서 이 소년법상 화해 권고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회복적 사법주의를 바탕으로 한 화해 권고제도, 이것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피해자, 가해자, 중재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했죠. 그래서 1번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해 변상 등 피해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의무 규정이 아니죠. 화해를 권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 이고. 그 다음에 2번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길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죠. 3번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화해 권고에 따라서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 처분 끝날 때까지 화해 권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함정이죠.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화해 권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해 권고, 이것은 서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 권고 해가지고 화해 권고 기일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화해 권고 기일 전까지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년 심판 규칙까지 같이 연결해서 출제한 문제죠. 소년 판사는 보호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화해 권고 한 경우에는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이 기일 전까지 대상자의, 그러니까 소년 보호자 피해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는 화해 권고 절차가 종료될 때에 동의에 따른 서면에 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화해 권고 규정, 이것은 이렇게 소년 심판 규칙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대상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별표 2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